이른 아침 창문을 여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날은 날이 아주 맑았죠. 저는 부엌으로 가서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둔 냄비를 열었습니다. 뼈를 푹 구워낸 곰국이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자글자글 끓고 있었거든요. 국자로 국물을 떠서 한 모금 맛을 보니 간이 딱 맞았습니다. 젓가락으로 뼈에 붙은 고기를 눌러보니 부드럽게 으스러졌죠. 미역국도 은근한 불에 따뜻하게 데워졌고요. 이제 한 김 식힌 다음에 얼려둬야겠다. 저는 조심스럽게 국을 소분해서 용기에 담아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오면 따로 끓이지 않아도 손쉽게 데워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곰국과 미역국까지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난 후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며느리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손주를 낳고서 산후조리원에 들어간 지도 벌써 열흘째였거든요. 몸은 잘 회복하고 있는지 조리원 생활은 어떤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자 며느리가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기야, 잘 쉬고 있니? 네, 너무 좋아요. 어머님 덕분에 정말 편하게 쉬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많이 피곤하지는 않고? 조리원 밥은 먹을만 하니? 네, 조리사님이 너무 잘 챙겨주세요. 그리고 어머님, 왜 산후조리원을 천국이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저 진짜 나가기 싫을 정도로 너무 좋아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건강하게 회복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 그러면 됐다. 너 편하게 쉬는 게 제일 중요해. 아기는 잘 지내고 있지? 네, 어제 직원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우리 아기가 너무 순하고 잘 잔다고요. 그럼 얼마나 다행이니. 엄마가 힘들면 안 되니까 아기가 알아서 잘 자주나 보네. 그러니까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조리원 비용까지 지원해 주시고. 덕분에 이렇게 편하게 몸조리를 하고 있네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괜히 며느리가 대견하고 기특해졌어요. 아이고, 별말을 다 한다. 우리 며느리가 건강하게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줘야지. 어머님, 최고예요. 저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가 계셔서 너무 좋아요. 며느리의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네. 며느리와 통화를 마치고 나니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침부터 힘이 나는 것 같았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한숨을 돌린 뒤 혼자 아침을 차려 먹었습니다. 며느리랑 아들한테 주려고 만든 반찬을 조금씩 남겨두었거든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니 한결 속이 든든하더라고요. 부엌을 정리한 뒤 다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따뜻한 햇살이 거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참 좋은 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느리가 조리원에서 몸조리를 잘하고 있다니 다행이었지만 신혼집이 문득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들도 직장에 나가고 며느리도 조리원에 있으니 집안일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었거든요. 며느리는 평소 살림을 알뜰하고 깔끔하게 하는 편이지만 출산 직후부터 조리원에 있느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을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진이야. 아니, 이제 경민이 애미라고 불러야 하나? 아무튼 지금 통화할 수 있니?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내가 낮에 시간이 나는데 너희 집에 가서 청소 좀 해주고 올까? 반찬도 해놨으니까 냉장고에 넣어두고 오려고.
어머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나중에 가서 하면 되는데. 아이고,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몸조리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돼.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들은 청소 같은 거 제대로 못 하잖니. 그건 맞아요. 며느리가 피식 웃으며 동의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쉬어. 나는 가서 간단하게 정리만 해주고 올게.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셔서 너무 죄송하고 또 너무 감사해요. 너한테 제일 중요한 건 몸조리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잘 쉬기나 해. 며느리와의 통화를 마친 후 저는 미리 준비해둔 음식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끓여둔 미역국은 용기에 나누어 담아 하나씩 냉동실에 넣어두었거든요. 며느리가 조리원에서 돌아와도 따로 국을 끓이지 않고 쉽게 데워 먹을 수 있도록 한 거였는데 뼈를 푹 고아 만든 곰국도 마찬가지였죠. 국물이 진하고 깊은 맛이 우러나와서 산후회복에 딱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산모에게 좋은 견과류와 영양제도 챙겼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몸에 드는 돈을 아까워하는 성격이라 꼭 필요한 것들도 잘 안 사는 편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안쓰러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챙겨두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저는 챙긴 것들을 장바구니에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곰국, 미역국, 영양제, 그리고 작은 과일 바구니까지. 무겁긴 했지만 손에 쥐는 묵직한 무게만큼이나 뿌듯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기 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지금 회사야? 엄마. 무슨 일이야? 너희 집에 반찬 좀 갖다 놓고 청소 좀 해주고 오려고 하는데 비밀번호 뭐니? 엄마, 진짜? 우리 집까지 가신다고? 네 아내가 몸조리하고 있으니 신경 쓸 사람이 없잖아. 넌 정리도 잘 못하면서. 인정. 그러니까 말이야. 비밀번호 불러줘. 아니, 엄마한테 문자로 보내놔라. 알겠어요.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결국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세요. 와이프한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네 아내가 잘 지내야 우리 집도 편안하지 않겠니? 아들과 통화를 마친 뒤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아들의 신혼집으로 향하는데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누가 챙겨줄까 싶었거든요. 잠시 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신혼집 내부가 눈에 들어왔어요. 거실 한편에는 아기용품이 담긴 바구니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소파에는 덮어둔 담요가 가지런히 개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에도 정리를 잘하는 편이었지만 산후조리원에 간 뒤로 집안일을 못했을 터라 여기저기 먼지가 조금 쌓여 있더라고요. 먼저 장바구니를 부엌으로 옮겼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가지고 온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죠. 미역국과 곰국을 냉동실에 차곡차곡 넣고 영양제와 과일을 따로 정리했어요. 자, 이제 청소를 좀 해야겠구나. 얼마 넓지도 않은 집인데 이 녀석은 청소 좀 해놓을 것이지. 치마누라 조리원에 있는 동안 집에서 손가락 하나 꼼짝 안 했나 보네. 손을 걷어붙이고 저는 집안을 둘러보며 어디부터 정리할지 생각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시킨 뒤 진공 청소기를 들고 거실과 모든 방을 깔끔하게 청소를 했거든요. 아까는 집이 별로 안 넓다고 생각했는데 또 혼자서 온 집안 청소를 다 하려니 그렇게 또 작은 집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치만 아기를 키우기에는 그리 넓은 집이 아닌 건 분명했습니다. 신생아 때야 괜찮지만 아기가 좀 더 자라면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청소기를 돌린 뒤에 손에 쥔 걸레를 꼭 짰습니다. 거실과 아기방, 드레스룸, 화장실까지 깨끗하게 닦고 난 뒤 마지막으로 부부 침실에 들어섰어요. 방 안은 부드러운 크림색 커튼이 햇빛을 은은하게 가려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평소 깔끔한 성격이라 웬만한 물건들은 다 정리되어 있었지만 출산 전 급하게 필요한 것만 챙겼는지 화장대 위에만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더라고요. 아유, 이것만 닦으면 끝이네. 저는 걸레를 들고 조심스럽게 화장대 위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투명한 유리 성판 위에 묻은 먼지가 깔끔하게 사라지자 뿌듯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화장대 거울을 보니 안쪽 서랍 손잡이에 묻은 먼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서랍도 좀 닦아야겠네. 그런 생각으로 무심코 서랍을 열었어요. 서랍 안에는 며느리가 사용하는 화장품과 작은 액세서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깔끔한 며느리답게 제품별로 나뉘어 정리된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사이로 눈에 띄는 한 장의 명함이 있었습니다. 빨간색, 짙고 강렬한 색감의 명함이었거든요. 이상하다. 보통 병원이나 육아와 관련된 명함들이라면 흰색이나 파스텔 톤이 많은데 이 명함은 한눈에 봐도 평범하지 않았거든요. 손을 뻗어 명함을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명함 앞면에는 라운지바 로쏘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금박 글씨가 강렬한 붉은 배경과 어우러져 낯설면서도 어딘가 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아, 이게 뭐야? 저는 명함을 뒤집어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짧은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고 명함 아래쪽에는 주소도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아, 이건 어디서 난 거지? 며느리가 이런 명함을 왜 갖고 있는 걸까?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출산 전에 친구들과 다녀온 곳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준 걸까? 하지만 며느리는 술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고 아들이 말하기로는 임신 기간 내내 조심하면서도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참 이상하네.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고 곧장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더니 곧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차분하고 나긋나긋한 음성이더라고요. 아유, 예. 누구세요? 아, 실례지만 혹시 최진희 씨 아십니까? 순간 전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답. 네? 아, 네. 진이요? 우리 진이요? 우리 진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더 자세히 물어보기 위해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시 말했습니다. 아, 예, 최진이요. 혹시 어떤 사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진이 시어머니인데 누구세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진이의 시어머니라니, 그럼 나는 뭐란 말인가? 제 귀를 의심하며 다시 한번 물어보려던 찰나 갑자기 손이 떨려 전화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대로 얼어붙은 채 말을 잇지 못하고 있자 전화기 너머에서 상대 여성이 조용히 다시 묻더라고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화면에 남은 마지막 통화 기록만 멍하게 바라보다 명함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라운지바 로쏘. 그리고 그 아래 주소. 그 순간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한동안 손에 힘이 빠진 채로 멍하니 서 있었는데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는데 손에 쥐고 있던 명함이 구겨질 정도로 주먹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방금 전 통화에서 들었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제가 진이 시어머니인데 누구세요? 그 한마디가 귓가를 맴돌며 계속 나를 흔들어 놓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며느리인 진이를 두고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이 시어머니라고 주장한다니 단순한 오해일까? 아니면 뭔가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는 걸까? 더 이상 머릿속에서 의심을 굴려봤자 답이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저는 그대로 겉옷을 걸쳐 입고 현관을 나섰고 큰 길로 나가 급한 마음에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여기로 가주세요. 이 주소로요. 저는 손에 꼭 쥐고 있던 명함을 펼쳐 기사님께 보여주었고 기사님은 주소를 확인하고 목적지를 입력한 뒤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동안 계속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내 복잡한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어요. 진이, 우리 며느리가 도대체 이곳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명함이 며느리의 화장대 서랍에서 나왔다는 건 분명 진이가 이곳을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곳에 명함을 갖고 있었던 걸까? 어쩌면 정말 단순한 실수일지도 모르지만 내 가슴 한구석은 계속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4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 도착한 곳은 예상과 달리 번화한 거리에서 살짝 벗어난 조용한 골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외관이 눈길을 끌더라고요. 건물 입구에는 라운지바 로쏘라는 이름이 적힌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보며 한 번 더 심호흡을 했어요. 문 앞까지 가서 손잡이를 돌려보았거든요. 문이 잠겨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달리 손잡이가 부드럽게 돌아갔고 문이 열리지 뭐예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안은 은은한 조명이 비추는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잘 정돈된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예술적인 그림과 장식들이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더라고요. 바 안쪽에는 긴 바텐더 카운터가 있었고 천장까지 높이 쌓인 와인과 다양한 주류가 보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나는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눈 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힘이 빠져버렸어요. 눈앞이 아득해지며 다리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몸을 휘청이다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에는 부드러운 노란 조명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어요.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 괜찮으세요? 정신을 가다듬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는데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그 틈 사이로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거든요. 우리는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사랑만큼은 부족하지 않았어요.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열심히 일했고 그렇게 신혼생활을 이어갔어요. 그러다 몇 년 후
저는 소중한 생명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배가 불러오면서 몸은 점점 무거워졌지만 아이를 만날 생각에 하루하루가 설렜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지나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작고 붉은 손을 쥐고 힘차게 울음을 터뜨리던 아이. 그 아이가 바로 내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자랐어. 이 세상에 엄마한테 자랐어. 그 작은 얼굴을 쓰다듬으며 저는 행복을 온몸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바빴어요. 남편은 여전히 가게에서 열심히 일했고 저는 육아에 전념을 했거든요. 아들이 처음 뒤집고 처음 걸음마를 떼고 처음 말을 배우던 순간까지 모든 것이 생생합니다. 그렇게 아들은 건강하게 자랐고 어느덧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죠. 유치원에 처음 가는 날, 저는 아들의 작은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어갔습니다. 엄마, 나 유치원 다니면 형아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아들 이제 멋진 형아가 되는 거지? 다 컸네. 다 컸다 우리 아들. 작은 손을 꼭 잡으며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끝까지 지켜줘야겠다고요. 남편과 함께 아들을 키우며 행복하게 살던 나날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보, 나 몸이 좀 이상해. 남편은 몇 개월 전부터 몸이 자주 피곤하다며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단 결과는 청천벽력 같았죠. 악성 종양이었습니다.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저는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곧장 치료를 시작했지만 남편은 그렇게 몇 개월을 병원에서 버티다 결국 내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나니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슬퍼할 겨를도 없이 당장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아들은 고등학생이었고 아직 앞으로 학비도 생활비도 필요했거든요. 다행스럽게도 남편이 운영하던 가게는 자리가 좋아서 손님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가게를 계속 운영할까 고민했지만 혼자서 가게를 꾸려나가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다행히 가게 자리가 좋아서 권리금을 받고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지? 그 당시 고민에 빠졌어요. 남편 없이 혼자서 가정을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가게를 정리한 돈으로 당장 급한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동네에서 아는 언니가 편의점에서 일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언니, 요즘 일하세요? 오전 시간에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길래. 왜? 너도 일 알아보고 있는 거야? 맞아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안 그래도 우리 사장님이 새벽에 일할 사람 찾고 있던데. 한번 물어봐봐. 저는 그 길로 편의점 점장에게 찾아가 새벽 근무를 할 수 있냐고 물어봤고 그렇게 편의점에서 새벽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을 했어요. 편의점 일은 단순해 보이지만 새벽에는 술 취한 손님도 많고 때로는 위험한 상황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을 마치면 집으로 돌아와 학교 갈 준비를 하는 아들에게
아침을 챙겨준 뒤 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 일을 하게 되었어요. 아, 이모, 오늘도 오셨어요? 그럼 돈 벌려면 쉬면 안 되지.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포장하고 가까운 곳에는 배달도 해줬거든요. 편의점 일과 반찬 가게 일을 병행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힘들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하지만 내가 지쳐 보이면 아들이 걱정할까봐 항상 밝은 얼굴을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 나도 알바할까? 안 돼.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저는 아들에게 돈 걱정을 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버티다 보니 어느새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합격 통지를 받은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껴안았어요. 그 순간 그동안 힘들었던 날들이 다 사라지는 기분이었네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또다시 학비가 걱정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을 학비로 썼지만 대학은 4년을 다녀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일을 알아봤고 아파트 청소 일을 구했습니다. 새벽에는 편의점, 오전에는 아파트 청소, 오후에는 반찬 가게. 그 당시 저는 하루에 3가지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엄마, 나 휴학하고 군대 다녀올게. 당분간은 학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군대에 있으면 엄마도 좀 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갔다 올게. 그렇게 아들은 대학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입대했고 아들이 일을 좀 줄이고 편히 지내라고 했지만 아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2년, 아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고 복학을 했어요. 그 후 아들은 대학을 무사히 졸업했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한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엄마, 이제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왜? 이제 경순이가 엄마 책임질 거야? 당연하지, 엄마. 좋은 회사 다니게 된 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그때야 비로소 약간의 여유를 찾을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저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제일 기쁜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한 뒤 이제는 생활비 걱정을 덜어주겠다며 저와 함께 살면서 생활비를 책임졌습니다. 엄마, 이제 편의점 일은 그만둬. 새벽마다 고생하는 거 내가 보기 힘들어서 그래. 일을 줄여야 해요.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렇게 말했거든요. 저도 이미 나이가 들었고 밤새도록 일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말에 따라 편의점 일은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오전에는 아파트 청소를 계속했고 오후에는 반찬 가게에서 일을 했어요. 몸은 여전히 바빴지만 새벽 근무를 하지 않으니 생활이 조금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회사를 다니며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오니 당장의 생활비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었지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돈을 아끼며 살았어요. 엄마, 이제 좀 쓰면서 살아도 돼. 그렇게 아끼기만 하면 언제 써? 나 그래도 대기업 다니는데 엄마 생활비 걱정은 안 해도 되잖아요. 아유, 괜찮아. 집에만 있으면 뭐하니? 팔다리 멀쩡한데 나가서 일을 해야지. 그리고 나는 네가 결혼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 너도 돈 허튼 곳에 쓰지 말고 아끼고 모아야 해. 알겠지? 알았어요, 엄마.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며 회사 생활을 열심히 했고 성과를 내며 동기들보다 일찍 승진도 했습니다. 우리 모자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던 중 아들이 32살이던 어느 날 제게 조심스럽게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어. 처음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결혼? 어떤 사람이야? 엄마, 만나보면 좋아할 거야. 김진이라고 정말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저는 아들의 여자친구, 그러니까 며느리가 될 사람을 만났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말투, 눈빛에서도 성실함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은 제 마음을 조금 복잡하게 했습니다. 며느리는 전문대를 나와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었고 집안은 저희보다 훨씬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쪽은 어머니가 없이 아버지가 홀로 키운 딸이었는데 결혼할 때 친정에서 혼수나 예단을 해줄 여력이 전혀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아들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은 좋은 회사에 다니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스펙으로만 보면 더 좋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난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진이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알면 엄마도 마음이 달라질 거야. 아들의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결국 결혼은 스펙이나 조건이 아니라 얼마나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 아들, 네가 좋으면 엄마도 좋아. 그렇게 저는 아들의 결혼을 축복해주기로 했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신혼집이었습니다. 엄마,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너무 비싸네. 아들은 고민스러운 얼굴로 말을 했는데 저는 사실 아들을 위해 오랫동안 돈을 모아두고 있었거든요. 그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도와줄게. 저는 몇 년 전부터 아들이 조언해준 대로 모아두었던 돈을 떠올렸습니다. 한 4년 전이었나? 아들이 한참 주식에 대해 설명을 해줬거든요. 엄마,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안전한 투자고 내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오를 것 같아요. 아들이 알려준 대로 저는 모아두었던 돈을 주식에 넣었는데 운 좋게도 아들이 결혼을 생각할 그 무렵 주식의 가치가 크게 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주식을 정리하고 그 돈을 아들에게 입금했어요. 엄마, 이건 너무 많아. 네가 결혼해서 살 집이잖아. 엄마가 이때까지 뭐하러 돈을 모았겠니? 아들은 감동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고 그렇게 해서 아들은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진이랑 같이 집 구경하고 왔는데 너무 좋아. 고마워 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결혼식 비용도 도와주었어요. 엄마, 우리 그냥 간소하게 하려고 했는데 결혼은 일생에 한 번뿐인데 너무 소박하게 하면 안 되지. 너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엄마는 해주고 싶어. 드디어 결혼식 날 저는 단상 위에서 한복을 곧게 차려입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행복한 얼굴로 제 아들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괜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워왔던 나날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결혼식은 축복 속에 잘 마쳤고 저는 며느리를 새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한 지 6개월이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심각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저녁 때 시간 돼?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왜 그래? 그냥 집에 가서 말할게. 아들의 목소리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하루 종일 걱정을 했거든요. 그날 저녁이 되자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찾아왔어요. 둘 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조심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래, 뭔데? 무슨 일이 있어? 아들이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아기 생겼어. 그 순간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수세미를 놓칠 뻔했어요. 뭐라고? 정말이야? 며느리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초반이라 조심해야 하지만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 손주를 보고 싶다고 노골적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사실 내심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런데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6개월인 시점. 이건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요즘은 애도 늦게 낳는다고들 하길래 때가 되면 그런 날이 오겠지 생각만 했는데 서프라이즈. 참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아유 우리 진이 너무 축하해. 아유 괜찮아? 입덧은 안 해? 조금 울렁거리긴 하는데 아직은 괜찮아요. 그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며느리와 뱃속의 아기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었답니다. 며느리가 임신 초기에 들어서자 저는 가장 먼저 산모에게 좋은 음식들을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얘, 너 요즘 입덧 심해졌다면서? 이거 생강차야. 속이 좀 편해질 거야. 입덧이 심할 때는 직접 만든 생강차와 매실청을 챙겨주었고 조금이라도 입맛을 돋울 수 있도록 새콤한 과일도 항상 냉장고에 채워넣었어요. 임산부는 단백질이 중요해. 매일 계란 하나씩은 꼭 먹어야 해. 계란, 두부, 연어 같은 고단백 음식을 잔뜩 챙겨서 며느리에게 가져다 주었고 산모에게 좋다는 한우 사골국도 매주 끓여서 냉동실에 채워넣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 음식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구해다 주었어요. 며느리애기야, 요즘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경수가 잘해주고 있지? 어머니, 그냥 아무거나 다 맛있어요. 아무거나가 제일 어렵다. 그래도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해.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갑자기 장어구이가 너무 먹고 싶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바로 시장에 나가 싱싱한 장어를 사왔고 깨끗이 손질한 뒤 양념까지 해서 구워 며느리 집으로 가져다 주었어요.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우리 손주랑 며느리가 건강해야 하니까. 먹어봐. 맛있을 거야. 며느리는 감동한 얼굴로 장어를 한 입 먹더니 정말 맛있다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엄마를 일찍 잃었다고 했잖아요. 여자들이 임신하면 그렇게 친정엄마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하는데 친정엄마가 없는 며느리가 딱하게 생각이 되었거든요. 임신 중기가 되자 저는 본격적으로 산후조리원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산후조리원이 엄청 다양하더라. 어디가 좋을까? 그거야 당연히 좋은 곳으로 가야지. 우리 며느리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으로. 저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평이 좋은 조리원들을 찾아냈고 몇 군데를 직접 방문해서 상담까지 받아보았습니다. 여긴 방이 너무 좁네. 여긴 음식이 별로라고 하네. 프로그램이 다양해야 산모들이 몸을 잘 회복하지. 결국 여러 군데를 비교한 끝에 시설이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곳으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며느리애기야. 여기 몇 군데 리스트 적어봤는데 너 마음에 드는데 골라봐. 어머님, 제가 고르라고요? 그럼 네가 편해야지. 어차피 비용은 내가 낼 거니까 걱정 말고 좋은 데 골라. 며느리는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며느리는 가장 마음에 드는 곳으로 골랐고
저는 바로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마침내 며느리가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들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며느리는 힘겹게 진통을 겪고 있었고 저는 손을 꼭 몬 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우리 손주 건강하게 태어나야 할 텐데. 몇 시간 후 아들이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건강한 아들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유, 그래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며느리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가 되었어요. 출산 후 며느리는 예약해둔 산후조리원으로 이동했고 저는 며느리가 편히 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며느리는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정말 너무 좋아요. 산후조리원이 왜 천국인지 알겠어요. 그래? 편히 잘 쉬어야 해. 아기 걱정은 하지 말고.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없는 동안 신혼집을 청소하다가 그 빨간 명함을 발견하게 될 줄은 말이죠. 그렇게 산후조리원에 있는 며느리 대신에 아들 신혼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발견한 수상한 명함. 전화를 해 내 며느리를 아냐고 물어보자 제가 진희 시어머니인데 누구세요? 그 말에 당장 명함에 적힌 주소를 찾아간 순간 믿지 못할 광경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택시가 멈추자 저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명함에 적혀있던 주소에 도착한 것이었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고급스러운 네온사인이 은은하게 빛나는 간판, 그리고 그 아래 적힌 VIP 라운지 바라는 글자.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야? VIP 바라고? 명함 한 장만 보고 오긴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가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VIP 바면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곳. 설마 그런 곳에서 우리 며느리가 무슨 일을? 생각조차 하기 싫은 상상이 마구마구 떠오르니 괴롭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다 생각했지만 며느리의 화장대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명함, 그리고 전화를 받았던 여자의 기묘한 태도까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택시기사님이 뒤돌아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손님, 나오셨습니다. 아, 예. 한껏 당황한 채 지갑에서 요금을 꺼내 건넨 뒤 택시에서 내렸지만 그 순간에도 갈등을 했네요. 이대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안으로 들어가야 할까?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한 와중에도 한 가지 생각은 명확했습니다. 어떻게든 알아내야 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알아야지. 결국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라운지 바로 들어갔습니다. 저기요. 그 여자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김진희 씨를 아세요? 제 말에 그 여자의 표정이 살짝 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차분한 얼굴로 돌아오더라고요. 네, 압니다. 그때 확신이 섰어요. 전화를 받았던 바로 그 여자였거든요. 조금 전 전화를 받은 사람이 당신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 있던 명함을 꺼내 그 여자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 명함이 우리 며느리 화장대 서랍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진희 시어머니인데 누구시죠? 그렇게 말했죠? 그 여자는 여전히 담담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그렇게 말했죠.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뜻이죠? 내가 김진희의 시어머니예요.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우리 며느리 진희의 시어머니일 수가 있죠? 제가 단호하게 따져 묻자 그 여자의 입가에서 희미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천천히 얘기하시죠. 천천히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세요. 도대체 왜 우리 며느리를 당신 며느리라고 한 거죠? 제 목소리가 점점 더 격양되었어요. 머릿속은 이미 수십 가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혹시 내 며느리가 이 여자의 아들과 혼인신고라도 했던 걸까? 이중생활 뭐 그런 거였던 거야?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여자는 긴 한숨을 내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앉아서 천천히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말하세요. 그 여자는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진희의 시어머니라고 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여자의 표정이 아주 차분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올 이야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표정에는 오래된 슬픔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화를 내시는 게 당연하겠죠. 하지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진희가 결혼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요 근래 들어 진희가 연락이 너무 뜸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긴 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알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 여자는 천천히 카운터 한쪽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마치 오래전의 기억을 떠올리는 듯 눈을 감았다가 다시 저를 바라보았어요. 진희가 저와 처음 인연이 닿은 건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정말 진희를 며느리처럼 여기며 지내왔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처럼 여기셨다고요? 저한테 아들이 있었어요. 진희와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죠. 그 여자의 입에서 결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다고요? 네. 진희와 제 아들은 사랑하는 사이였거든요. 진희가 20대 초반이었을 때였죠. 함께 미래를 꿈꾸고 있었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한순간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병을 앓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하지만 병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됐고 결국 몇 년 뒤 제 아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 진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요. 전혀 몰랐거든요. 저는 진이가 제 곁에 남아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 아들이 병을 앓기 시작하면서 진이가 떠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진이는 끝까지 제 아들의 곁을 지키더군요. 병이 점점 깊어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도 진이는 제 아들과 내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 진이에게 저는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동아들을 잃고 나니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진이는 끝까지 저를 챙겼어요. 제게 아들이 남긴 마지막 인연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여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가라앉았고 저는 가만히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이도 저를 떠났어요. 떠난다기보다는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 진이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게 서로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진이를 놓아주지 못했어요. 제 아들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진이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보내주었죠. 그런데도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셨다는 거예요? 네. 진이가 먼저 연락을 끊지 않았어요. 오히려 먼저 안부를 묻고 찾아와주고 했어요. 만약 내 아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결혼해서 우리 아들과 진이가 잘 살았더라면, 진이가 내 며느리인 게 맞잖아요. 알아요, 저도. 그게 현실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그 어려운 시기 정말 진이는 며느리처럼 정말 나한테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진이를 며느리라고. 네. 하지만 진이가 결혼을 한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저에게는 혼자라고만 했거든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이 여인에게 결혼한 사실을 숨겼다니, 그리고 아기까지 낳았는데 그걸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했나요? 아니지, 그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내가 진이 시어머니인데. 저는 그저 진이가 행복하기를 바랐어요. 그건 진심입니다. 그 여자는 말끝을 흐리며 허공을 바라보았고, 며느리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모든 것을 숨겼던 걸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운 순간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던 거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며칠 동안 저는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도대체 며느리는 왜 그 여인에게 결혼한 사실조차 숨겼던 걸까요? 그동안 저와 우리 아들을 속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가진 마음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를 생각하니 쉽게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며느리와 단둘이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경민 애미야. 네, 어머님. 화를 내고 싶었지만 감정을 꾹 눌렀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며느리를 다그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를 이해하는 거였거든요. 나 사실 네가 가지고 있던 명함을 보고 전화를 했어. 그리고 그 여자를 만났다. 라운지 바에서 말이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님이 거기를 다녀오셨군요. 솔직하게 말해줄래? 왜 그분께 결혼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거야?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눈가가 붉어지면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요, 말하려고 했어요. 결혼 전에요. 그런데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분이 너무 외로워 보였거든요. 저는 결혼을 한다는 게 죄송했어요. 마치 저만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네가 결혼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알죠. 알아요. 어머니, 그런데 그분은 정말로 저를 며느리처럼 여기셨거든요. 아들이 떠나고 나서도 저를 의지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분과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연락을 하셨고 저를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관계를 유지했던 거구나. 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저도 알아요. 이제는 보내드려야 한다는 걸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리원에서 태어나면 직접 찾아뵙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게 정말이니? 네, 정말이에요. 네가 진심으로 그분을 걱정했던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네가 결혼한 사실을 숨긴 건 잘못된 일이야. 그분도 이제는 너를 놓아주려고 하고 계셔. 네. 내가 직접 만나고 나서야 알겠더라. 그분도 네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어. 하지만 쉽게 손을 놓지 못했던 거야. 너도 마찬가지였겠지. 네, 맞아요. 며느리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 너도 놓아줄 때야. 너는 네 가정을 지켜야 하잖니. 네, 어머님.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제 됐다. 그러니 앞으로는 나한테 숨기는 일 없도록 해. 네, 어머님. 며느리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고 저는 묵묵히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며느리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무슨 일인데? 제가 그분과 다시 한번 만나 뵙고 싶어서요. 그리고 어머님도 같이 가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그분께서 어머님께 제대로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 알겠다. 사실 저도 한 번쯤 다시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저는 며느리와 함께 다시 그 바를 찾았습니다. 가는 길에 며느리가 설명을 해주었는데 그 바는 무슨 이상한 곳이 아니라 예술 모임을 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VIP들의 후원으로 연주회도 열고 전시회도 열고 그런 모임을 갖는 장소고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었죠. 도착하니 낮 시간이라 영업 전이었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그 여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그 여자는 차분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만났을 때보다 더 단정하고 부드러운 표정이었어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러 왔어요. 며느리는 그녀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리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 여자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너는 여전히 착하구나, 진이야.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있었겠구나. 그 여자는 며느리의 손을 꾹 잡았습니다. 사실 네가 결혼을 했다는 걸 몰랐어. 그냥 바쁘구나 생각했지. 그런데 너희 시어머니께 듣고 나니 네가 얼마나 고민했을지 알겠더라. 저는 그동안 어머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지. 나도 이제 널 놓아줘야지. 나는 그저 네가 잘 살기만을 바랐어. 네가 나한테 준 따뜻한 마음은 너무나도 고마웠지만 이제 너도 너만의 삶을 살아야지. 듣고 있던 저는 조용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엔 솔직히 많이 당황했어요. 며느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속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님 심정을 이해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한동안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여자는 자그마한 봉투를 꺼내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너 얼마 전에 아기도 낳았다지? 너희 집 사정을 내가 뻔히 아는데. 이거 아기 키우고 사는데 보탰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건 괜찮아.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친정엄마가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좋겠구나. 며느리는 눈시울을 붉히며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바 주인인 그 여인은 저를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진이를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시어머니인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너무 안심이 되고 좋네요. 우리 진이 예뻐해 주세요. 아유, 물론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떠났는데 그 엄마 마음이 어떨지 너무나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그 여인과도 가끔 연락을 하며 안부를 물었고 저는 더 이상 그 만남을 걱정하지 않았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가족은 며느리는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